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9일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업편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맨 첫 뉴스는요, 이재명이가 참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마도 여성표를 의식한 것 같은데 이럴수록 여성표도 날아가고 남성표도 날아간다. 무슨 얘기냐? 오늘 새벽에 말이죠, 이 부인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를 입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있는 이 부인을 챙기기 위해서 오늘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일정이 뭐냐면요, 가상자산 관련한 간담회, 그 다음에 청년 소방대원과의 오찬, 그 다음에 한국 여성대회, 이러한 큰 행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송구하고 양해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참고적으로요, 오늘 오후에 예정된 56차 전국 여성대회는 4당 대선 후보 모두가 참석할 예정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1, 2등을 다투고 있는 이재명과 윤석열과의 조우가 예상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불발했어요. 그러면서 이 당 관계자가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바로 이 김혜경 여사 옆에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 크게 다친 것은 아니고 또 낙상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당연히 이제 부인이 갔으니까 뭐 이 선거 이런 걸 떠나서라도 병원에 가야죠. 또 간병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부인의 간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나 이재명은 누구야? 이거를 알려야 돼요. 알리면 알릴수록, 왜냐면 우리가 상심하잖아요. 그리고 표가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가식의 세계, 또 거짓말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부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재명은요, 개인, 그러니까 김혜경의 부인의 단순한 남편이 아니고 여권의 대통령 후보예요. 여권이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공적인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맨 먼저 가서 뭐 몇 시간 좀 챙겨봐. 그리고 나서 이게 새벽에 했는데요, 뭐 10시간씩 이상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요즘 병원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 본인 아니면 옆에 간병할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가서 정말 정성 어리게 단 1분을 부인을 챙기더라 챙기고, 나는 여권의 후보야, 후보로서의 공식 임무, 미션, 이게 굉장히 중요해 해서 오후부터라도 나와야죠. 새벽에,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 말이죠, 오늘 새벽이라고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면 아무리 뭐라고 해요, 늦어도 5시 이전 다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오후 2시가 넘었으니까 이 정도 되면 간병할 수 있는, 또 이제 남편으로서의 어떤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랄까요? 기본적인 그런 간병은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절반 이상은 우리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여권 후보로서의 공적인 그런 임무 수행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정사와 그다음에 국가사를 제대로 그 비중, 경중, 완급 가리지 못하는 후보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이죠, 만약에 대통령 재임 중에 무슨 부인 무슨 일이 있으면 아예 그날 하루 종일 그러면 일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으잖아요. 문제가 있다. 이 사안의 인식과 대처 방안 능력에 있어서 상당한 퀘스천 마크가 뒤따라간다. 이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선대위 구성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안으로는 선대위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당한 이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고 선거가 우리 윤석열 후보의 이제 승리로 끝날 텐데, 이때 결국은 파이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닌가. 뭐 쉽게 얘기해서, 아니 뭐 완전히 나는 정말 백의 종군 희생한다, 그래서 정권을 찾아온다, 이러한 순수한 뜻을 갖고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경험론적으로 보면요, 결국 당선되고 나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잔씩 하잖아요. 그거 뭐 인진산정이죠. 이거를 우리 한국만의 현상이다 비판할 것도 안 돼요.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뭐 메리클이든 뭐 누가 됐든 간에, 불란서든 영국이든 다 캠프에서 뛴 사람들이 중요 직책을 맞아요.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게 이상적으로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것은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캠프에서 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나치게 관직을 말하자면 제공하는 거, 이것이 이제 비판을 받는 것이지, 캠프에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것도 아니고 일 안 했다고 해서 또 배척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 파이 싸움이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견제구가 김종인과 이준석으로부터 윤석열 후보에게 날아가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정치판에 초보자잖아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요, 한 뭐 100단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러는 가운데서 윤석열 후보가 일단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을 해서 이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이제 가교 역할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맡겨놨어요. 그래서 이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조직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 원로 중진들과 협의하는 채널로서 권성동 의원을 발령낸 것이다. 당 관계자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그분들과 함께 선대위 그림을 그려나가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윤석열 후보는 제게 선대위 구성 준비에 가교 역할을 부탁했다.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대선은 당이 중심이 대치해야 한다는 것인데 선대위 구성은 대선 승리를 목표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대위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이준석과 김종인, 이 한 티켓, 그 다음에 다른 한 티켓은 윤석열 후보는 이제 단신으로 뛰는 거죠. 예. 이러는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 중앙일보가 맨 먼저 단독 보도를 했어요. 지난 주말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만찬을 한 것으로, 그래서 와인도 여러 잔 비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디서 만났느냐? 김병준 교수의 종로구 자택을 찾아서 6시간 정도나 머물면서 이 회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말이죠. 지난 주말에 만났으니까 11월 6일 날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7월 19일에도 한 차례 만나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도의 내용들을 쭉 보면 윤석열 후보가 바로 김병준 비대위원장한테 선대위 합류를 제안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연히 선대위 합류를 제안한 것이죠. 뭐 이거 아니고서 지금 뭐가 제일 현안이에요. 더군다나 6시간 만났으면은 선대위 구성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 그리고 지난 이 경선 과정까지 쭉 이루는 과정에 올 때까지의 윤석열의 여러 가지 행보,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정권을 찾아올 것이냐, 이러한 큰 이 그랜드 디자인을 김병준 비대위원장, 저도 뭐 비대위원장 할 때 국가안보위원장으로 모셔봤는데요. 굉장히 박식하고 전략이 정확합니다. 이런 부분에 고견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만드는 1등 공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정책실장까지 했고, 또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또 이 뭐라고 그럴까요? 총리까지 내정됐다가 부총리였었나요? 내정됐다가 좀 잘 안 됐죠. 예. 총리까지 내정됐었죠. 총리. 예,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이 정치판과 그리고 이 정책 마인드가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강한 분 중에 하나다. 상당히 장점이 많은 분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만난 것이 언론에 이제 쭉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대선 전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요. 지금 이제 김 교수는 윤석열 캠프에 합류할 경우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이런 시나리오가 제일 큰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5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하지 않습니까? 출판 기념회 이후에 임명이 될 것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을 이제 비서실장에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비서실장의 경우에는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재선이나 3선 이런 분들이 많이 맡아왔어요. 이명박 때는 임태 의원이 재선에서 맡았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경환 의원이 3선인데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갑내기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권성동을 맡긴 것은 정상적인 하나의 관리와 비교해 볼 때 크게 이색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인사 구도를 보면 본래는 말이죠. 권성동 비서실장을 사무총장에 앉히고 비서실장에는 장제원을 앉힐 예정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장제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갈등을 굉장히 많이 빚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됐고, 그리고 또 이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한기호 사무총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을 비토한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비서실장은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임명할 중요 인물 중에 하나,
누가 사무총장이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그다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색깔이 또 워낙 다르기 때문에 둘이서 또 이 케미가 그렇게 잘 맞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두 분이 이 교통정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면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병준 카드를 영입하려 한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 이거는 뭐 이 좁은 좁쌀 같은 해석인 것 같고요. 지금 뭐 누구를 견제하고 안 견제하고 이럴 상황입니까? 무조건으로 이겨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할 분담을 하면서 두 분의 이니셔티브를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존중해주는 그런 방향의 선대위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선대위 전면체 구성하라. 하이에나 파리떼다라고 하는 김종인과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는 경선 캠프 그대로 운영한다. 확장해야 된다. 더 크게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지점에서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이 충돌 국면을 줄이는 그런 방향에서 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모색할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좀 나름대로 뚝심도 있고 소신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인간적인 이런 케미도 중시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역할을 저는 하리라라고 봅니다. 결국은. 자, 이러는 가운데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윤석열 총장의 핵심 인물들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쭉 보도가 되고 있는데 두터운 법조 인맥이 핵심이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한 번 대사람은 쭉 믿고 간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권성동 충마군대 실세 비서실장을 앉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참모만 하더라도요 300명 정도가 되는 메머드 캠프가 아니냐. 그 중에서도 주로 법조 인맥들이 핵심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핵심 인물들 이 보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사람들 제가 공통점을 보면 우선 현역 의원으로서 율사 출신이 권성동, 주호영, 정점식, 유상범. 그 다음에 전직 의원으로서는 김경진, 주광덕, 박민식. 그 다음에 당내에 있는 친윤계 의원으로서는요 정진석, 윤한홍, 하태경, 이종배, 장재원. 그 다음에 법조계 인맥으로서는 석동현, 주진우, 이완규, 손경식, 정상명. 그리고 전문가 그룹으로는요 이석준, 김소영, 김성한, 그리고 이도훈 이렇게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본선 선대위 구성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네 사람이 되면 믿고 간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상으로도 본선 과정 그리고 이후에 정권을 찾아오게 되면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언론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면 권성동 의원 실세 중에 실세고 윤 캠프에서 종합지원본부장을 맡아서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해왔어요. 그리고 같은 검사 출신인데 탄핵정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60년대 동갑내기고요. 이 강릉이 집이기 때문에 외갓집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직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 임명 후에는 말하자면 선대위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것이고 실력 위주의 실무형 선대위 조직을 구성하고 다른 후보 캠프에 능력 있는 분들도 모실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에 합류했던 현역 의원 가운데서는요. 정정식, 유상범도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후보와 서울법대 동문입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 전직 의원으로는요. 김경진, 주광덕, 박민식. 이 사람들은요. 후보 캠프에서 김경진은 대외협력특보, 주광덕은 상임 전략특보, 박민식은 기획실장을 맡고 있고요. 특히 김경진 의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취약점으로 갖고 있는 호남 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은 판사 출신이고요. 5선이죠. 그리고 이 원내 대표를 지냈고 상당히 중량감을 더해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초동 법조계 인맥으로서는요. 서울대 79학번 동기이면서 캠프 특보 단장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 그 다음에 검사 후배인 주진우 변호사가 측근으로 꼽히고 있고 이완규, 손견식도 캠프에서
공식 직감을 받지 않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윤석열 후보의 징계 청구 관련 취소, 소송, 그리고 처가 관련 소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 말고서도요, 정상명 전 검찰총장, 안대희 전 대법관, 그 다음에 김종빈 전 검찰총장 등도 법조계 출신의 조언 그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요, 친윤계 의원들 중에서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권성동과 함께 초기부터 윤 후보를 공개 지지해온 대표적인 인사이고요. 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경우에는 충청 대망론을 지금 꺼내들고 있는데, 충청 대망론의 맹주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기반을 지금 닦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윤석열 후보의 고향인 공주가 지역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요, 윤석열 캠프에서 총괄 상활실장을 맡았는데 아들 문제로 직을 내려놨지만은 그 이후에도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쭉 해오고 있는 인물이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와 경쟁했던 하태경 의원, 이 사람도 결국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합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책 분야에서는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초기부터 총괄 진두 지휘를 해오고 있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그 다음에 외교안보 파트에서는 김성한, 신범철,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이런 분들이 정책 자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요, 이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했던 이도훈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과 김병준, 이런 분들도 측면에서 배후 지원을 해왔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제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최소한도 중도 또는 보수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쟁쟁한 멤버들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기여를 하리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간략하게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2030의 남자들이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느냐, 이걸 가지고요, 이재명 이 후보가 어제 선대위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글 하나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이 2030 남자들이 홍준표를 지지한 이유, 이러한 글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은, 이 해당 글에는 2030 남성들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민주당은 각종 페미니즘 정책으로 남자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역차별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할 수도 없고 이재명 지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홍준표를 지지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글을 좀 읽어보라. 그러면서 이 글을 전부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혔고요. 이 해당 글은 친여성향 커뮤니티인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라와 있고, 젊은 남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FM 코리아도 홍 의원을 지지한 이유를 40, 50대 민주당 지지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마디만 저 소개시켜 드리면은, 2030 남자들은 취업과 결혼, 직장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명문대를 다니거나 대기업에 다니거나 건물주 아버지를 둔 극소수를 제외하고 수많은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면서 각종 갑질을 당하고 있는 집단이다. 그러면서요, 이들은 누가 민주화 운동을 했는지, 누가 친일을 했는지 잘 모르고 대한민국 유사 이래 처음으로 선진국에서 태어나 가장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어른이 된 세대로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그러면서요,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대변해줄 정치인의 목이 말라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서요, 양당의 수많은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이런 2030 남성의 말을 들어준 정치인이 하태경, 이준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게 이상하냐?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페미 관련하여 젊은 남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을 내는 등 자신들을 배척하는데 이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는 이준석이 누군지, 하태경이 누군지, 그들이 속한 국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학업과 생업에 치여 오프라인에서는 도저히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남성이 2030 남성이 홍 후보를 지지했느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에서 시작됐는데, 각종 페미니즘 정책, 부동산 폭등, 조국 박원순 등 정치적 사건에서 우편향된 프레임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재명의 이름으로 젊은 남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젊은 남자들에게 수많은 의원이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 한다면서 이들이 이재명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재명을 비토할 결정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의 패미 우선적인 정책과 차별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 글쓴이는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이 보수 진영, 넓은 의미에서 보수 진영에 속해 있는 분들도 이 2030의 의견으로 상당히 집약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